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대북 대비태세 관련해 국방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현 정부의 안보 분야가 신뢰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2월 24일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NLL 3.5km를 침범한 사건을 비롯해서 2월 27일부터 한 달여 동안 방사포와 로켓, 중단거리 미사일 등을 7차례에 걸쳐서 84발을 실시한 도발, 3월 24일과 31일 파리의 백령도에서 추락한 채 발견한 북한의 소형 무인항공기, 3월 30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협박, 3월 30일 북한의 서해 NLL 우리 영해에 대한 100발의 사격 포발 등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안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만반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예. 장관님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자체 평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이제까지 저희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왔고 적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불안하거든요.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존이승이 최상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듯 남북 간에도 지나친 군사적 긴장 고조가 과연 최상이고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관께서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북 간의 긴장 완화는 필요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 기본 입장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신뢰가 조성돼야 되고 신뢰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다양한 대남 위협과 도발을 중단해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와줘야 됩니다. 누가 먼저냐인데요. 그리고 최근 북한의 소형 무인 항공기를 둘러싼 논란이 많습니다. 북의 무기가 대한민국의 핵심 부인 청와대까지 정찰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명쾌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이미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 군이 소형 무인기의 탐지에 대한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앞으로 더 큰 위협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망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뒷북치는 것에 대한 실망이거든요. 먼저 이 소형 무인기는 지난 2012년 4월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바가 있고 우리 군도 그 존재를 이미 파악했죠. 그런데 그에 대한 군사적 가치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왜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 공개된 것은 차량 탑재용 다소 규모가 큰 이러한 무인 공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 공격기는 현재 우리의 방공 시스템에 다 탐지가 되면서 요격 격추가 가능한 이런 상태라고 봅니다. 대비 잘 하겠습니다. 더욱더 의심이 가는 것은요, 북에서 DMZ를 거쳐서 청와대까지 오는 동안 또 비행 금지 구역인 청와대 상공에서 체류하는 동안 유관에 의한 식별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형 비행체는 이 비행체가 고도 1.5 내지 2km 상공에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유관 식별이나 소음 청취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탐지하기 위한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도를 추정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진을 찍으려면 최소한 저고도로 하강이 됐을 텐데 그게 대한 식별이 안 된단 말입니까? 현재 기술검사 결과는 평균 1.5km 내지 2km 이 상국으로 비행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경계병해양 관측보고가 왜 안 들어왔는지,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여야 유관에 의한 식별이 가능한지 하는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토동조치, 초동수사, 초동발표 이런 것들이 항상 혼란스러운데요. 이때마다 언론과의 소통의 부재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무인 비행체가 발견된 시점 이후에 관계 부처끼리 합동 조사를 했고 또 중앙 합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으로부터 발진나온 것이 현재 중간 평가를 한 이후에 바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혼란이 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북한 소형 무인기의 군사적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정찰용, 초보적인 정찰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차 폭탄이 적재되거나 또는 자폭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위협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긴급 소요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된 긴급 소요 사업의 경우에 보면 신중치 못한 사업 추진으로 실패한 대표적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술 비행선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전술 비행선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업체를 잘못 선정했다는 이런 교훈을 가지고서 새로운 주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고도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전력화시켜서 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면밀히 검토해보고 우리 한반도 지형에 운용해도 좋은지 하는 적합성도 같이 평가를 해서 심층 깊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네. 올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방론을 언급하고 얼마 전엔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힌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통일 대방론을 언급하자 흡수통일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대방론을 말씀하신 것은 통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준비해 가면 남과 북은 물론이고 주변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 것이고, 이것은 흡수나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북한의 노동신문은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서 최대 통일에 대한 공공연한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대통령의 최근 통일 행보에 대해서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걸로 인식해서 반발하는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정부는 이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점진적, 단계적, 평화적 통일,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의해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지 흡수 통일이나 그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북한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려 한다면 북한의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전후해서
수차에 걸쳐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흡수 통일은 우리에게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내전 등 전쟁의 위험까지 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급한 사태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를 통한 흡수 통일은 결코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은 대통령이나 정부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총리께서 대한민국은 결코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서 밝히신 그 진위를 북이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한다면 무슨 선언적인 선언을 하는 데서 오는 의미보다도 그게 더 피부로 느끼고 호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고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에 구체적 사업으로 제시된 게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네. 지금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남북 관계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북에 대해서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고, 현재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대 하여튼 예산이 태워져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사업 착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우리 역시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에 한 방안이 5.24 대북 제재 조치의 검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드레스덴 제안 중 일부는 5.24 조치와 서로 상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마치 이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5.24 조치는 우리 존경하는 백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전을 느끼는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어떤 이거에 대한 의지, 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사과라든지 또는 앞으로 이런 재발이 없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 등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라도 남북 간의 인도적인 지원이나 또는 이질감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3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계획 기본계획 14-30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도 지금 군의 구조를 개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 7년째 국방계획이 지금 제자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때 수립된 국방계획이 후퇴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우리 군이 국방계획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번 국방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까지 연평균 최소 7.2%라는 국방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국방예산은 몇 % 증가됐습니까? 금년에 4% 정도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국방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는 턱없이 지금 부족하죠. 네, 좀 아쉽습니다. MB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평균 6에서 8%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요구되는 국방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5.3% 증액에 그침으로써 실제 국방계획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통수권자와 또 우리 총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이게 추진이 됩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대통령께서 직접 확인하고 제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국방계획을 위한 예산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방에 대한 의지는 뭐 누구 못지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저와 관심을 갖고 적정한 국방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인품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책임지시자 믿습니다. 국방계획은 선택이 아닙니다. 치열한 군비 증강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말로만 안보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보수 정권에서는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국방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의 사기 증진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군의 사기는 전투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먼저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과 급식비 인상, 각종 보급물자의 질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의 협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군 의료체계를 보면 아직도 심각합니다. 군의와 아파도 말조차 하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치료받더라도 엉터리 치료로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얼마 전에도 의무관이 암을 발견하고도 7개월 동안 방치해서 악성 종양 사기로 발전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 동료 의원인 박인숙 의원님, 송영근 의원님과 함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고 전방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전부대의 의료체계 개혁,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 의료보험의 현역군인 적용 등 검토 과제를 공고했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군 의료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세미나까지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번에 의료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추가 과제를 11개를 더 식별을 해가지고 포함시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체제는 갖추어 있되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야전에 있는 군의관을 소집교육, 기회교육을 하는 이러한 평시 운영체계도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제 지역구에요. 민원이 하나 와 있는데 아들이 피아노를 치는데 군대 가서 손가락 하나가 거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가니까 밖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치료를 했어요. 부모 마음이 군대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밖에서 깨끗하게 하고 싶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응급길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 전부 의료비를 그 부모가 부담해야 돼요. 기가 막히죠, 장관님. 예, 그런 사례를 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의무복무 중인 현역 병사가 자살 등 일반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1호금을 주는데 얼마 주신지 아십니까?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건장했던 자식이 군대에 갔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되돌아오는데 이를 위로한다고
5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총리께서 납득이 가십니까?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당에 누가 군에 가려 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할 건지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방위에서는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한을 모두 이루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고 위로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려서 예결위에 올렸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정부에서 최초 소요 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애의와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국방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적극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네,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역 간부들에 대한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제대군인 취업률을 보면요. 2012년 34.9%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2008년 43.1%인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대군인 취업률이 90%를 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비록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용 환경이 악화됐다 하더라도 이런 수치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실정에 군의 사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네, 군의 사기를 위해서 지대군인의 취업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지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업체 지대군인 취업 확대를 지속 요청하고 있고 또 국가보훈처 등에서 그 취업 확대를 위한 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에게만 맡겨놓으니까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총리님이 정부 차원에서 꼭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행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국가기관과 공사기업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대군인을 우선 고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총리님,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법에 규정한 정신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의 사기와 관련해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보훈 정책입니다. 그렇죠? 네. 이 때문에 과거 국민의 정부에선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또 그리고 무공 수혼자들에겐 무공 영예수당을 최초로 도입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이걸로 합당한 예우를 다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연로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생존에 계신 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금 일부 차등화되어 있는 그 수당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동이 아주 불편하시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동 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훈처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권고를 시도지사 차등 해소를 위해서 권고를 하고 있고, 고령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정간호나 호스피스 등 이동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시 당 강령 전문에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핵심 가치로 명시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대에는 참전 명예수당, 무곤 영예수당 신설 등을 통해서 군사랑을 몸소 실천했고,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국방계획을 위한 최고 수준의 국방비 증액과 병사 봉급 인상, 제대군인 취업률 제고 등을 실현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백국리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